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4.7 재보궐선거와 그 후속 이슈로 뉴스가 많았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화두가 부동산이었죠. 작년부터 급등한 집값과 전셋값으로부터 도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는데요. 여기에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이의 신청이 본물을 잃었다는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급등한 집값만큼 당연히 공시가도 껑충 뛰었기 때문인데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인지, 그 산정 방식 때문인지 잠시 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비평에서는 서울시장을 조선족도 뽑는다? 조선족도 투표권이 있는 게 맞나? 이 논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미디어 비평 해볼까요? 예, 오늘도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오늘 조선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죠.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네. 이 보도에서 DNA상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조선족이라는 식의 언급이 돌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경찰이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네. 또 최근에 역사 왜곡 논란 끝에 조기 종영된 SBS의 드라마 조선 구마사의 작가가 조선족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던데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조선족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문제다라는 식의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논란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자,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이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조선족이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게요. 예, 그 사망 사건 보도를 보면서 제가 문제의식을 애초에 가졌던 것은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지나치게 사생활 킥이나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니터를 했어요. 네. 근데 모니터를 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검색을 할 때마다 구미 3세 여아 이렇게 치면은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뒤에 글이 붙는 거 거기에서 자동 완성으로 조선족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치고 기사들을 찾아보면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거나 또는 실제로 그 글 속에 조선족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키워드가 계속 생기고 또 그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가면 무엇인가 글이 뜨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과정에서 파이낸셜 뉴스가 구미 여아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밑에 불필요하게 해시태그로 구미 3세 여아 조선족 이렇게 내용을 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기사에서 걸리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고 블로그 글에도 굉장히 이런 해시태그가 많이 걸려 있는데요. 실제로 그 블로그 글에서 내용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고요. 심지어는 조선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시태그가 걸리는 것만으로도 이거 이 사람들 조선족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태그를 넣었다는 것만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특히 개인의 블로그 글보다 이 공식적인 언론 매체에서 이런 불필요한 해시태그를 넣었다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근거도 없이 해시태그에 조선족을 넣은 것, 좀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은 혹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게 있습니까?
지난 3월 25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가요, 연합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친모가 조선족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들은 구미에서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고 부부 모두 초혼이었고 두 사람 다 회사원이고 오래전에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만약에 실제로 이분들이 중국 동포라고 하더라도요. 사건의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말한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아동 학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또 학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여죄를 캐는 것이 문제였죠.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생략되고 중국 동포라는 것을 부각해서 이걸 연결시켜서 나간다는 것은 저는 명백한 혐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 이외에도 어떤 범죄 사건 등에서 관련자가 사회적 소수자일 경우에 그 소수자성을 밝히고 부각하는 것 자체가 소수자 차별이고 혐오입니다. 그냥 범죄 그 자체로 바라보고 그 사안을 보도해야지 거기에 특정 소수자성을 연결시켜서 언급하거나 부각하는 행태는 모두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네. 논란이 있어서 네. 사실 이렇게 되기가 참 드문 일인데 네네. 예, 폐지가 됐어요. 2회 만에. 예, 네, 폐지가 2회 만에.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예. 네. 네네. 네, 이 이슈에서도 작가가 조선족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군요. 예,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 문제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과연 작가일까 의문을 갖는데요. 네. 일단은 방송사, 그리고 제작사, 그리고 또 PD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은 어디로 가고 작가 한 명이 이 작가가 조선족이다라는 식으로 중점적으로 부각하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조선구마사 측은요, 박계옥 작가는 조선족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끝난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네. 그 9만 명이 넘었다고 하던데 조선족이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다. 네. 이게 또 화제가 됐는데요. 근데 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거죠? 이게 사실 논란거리가 아닌데 논란을 만든 건데요. 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동포뿐 아니라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2005년 8월에 지방선거에 한해서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5년에 개정된 건데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유난히 조선족이 투표권이 있다는 것만 문제 삼는 식의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건요. 선거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이 막 불거지면 언론사가 이것이 논란이다라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오해를 갖지 않게 이런 오해가 그냥 오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정정해주고 그야말로 팩트체크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보도가 이어져야지 되는데 사실 그런 보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미디어들이 이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인용해서 그냥 보도하고 그친 것을 네. 쭉 짚어주신 건데 네. 이 조선족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네. 이 자체의 비하나 어떤 차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네. 우리가 그게 이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차별적 용어로. 네. 그러니까 조선족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선족 분들은 우리 동포예요. 네. 간도나 만주 등에서 살았던 우리 동포들을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이니까 중국 내에서는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칭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네. 조선족이라고 그대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게 왜 차별 용어야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애초부터 차별 용어나 비하 용어는 아니었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등에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너무 많아지면서
조선족이라는 말은 실제로 차별을 하는 그 어떤 비하 용어로 느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살고 계시는 많은 당사자분들이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 동포라고 불러달라. 그 네. 표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선족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낮잡아보는 그런 느낌이 이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거리두기와. 그런데 우리를 그냥 재미동포, 제일동포를 부르듯이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지 어떤 동포의 개념, 같은 민족이라는 친근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똑같이 대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사자들도 네. 그냥 우리 중국 동포로 불러달라. 조선족 말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선족 대신에 중국 네.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일단은 2010년에요. 국립국어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정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자가 있는데요. 네. 이 책에서 조선족이란 말은 중국에 있는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할 때 쓰는 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때문에 우리는 중국 동포나 제중 동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순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요, 2018년 3월 27일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에서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 동포라고 부르겠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 서울시 행정순화어라는 거는 네. 이게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뭐 공문서 이런 데에 사용되는 언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어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 규정에 따르고요. 서울시장이 고시를 하거든요. 당연히 모든 서울시 공문서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주고받는 그런 문서뿐만 아니고요. 네.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서울시가 제작하는 모든 글의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그리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모든 것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속의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관의 홍보물 및 안내판에도 적용되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립국어원도 그렇고 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중국 동포라고 쓰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여전히 조선족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어때서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 많은 언론들이 그 조선족이라고 쓰는 것은 멸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멸칭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편이에요. 네. 제가 중국 동포 분들께 몇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중국 동포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조선족이라고 불러도 나는 괜찮아, 부끄럽지 않아. 왜냐면 중국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실제 중국 내에서는 조선족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민족으로서 이게 잘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약간 조선족하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멸칭처럼 되어버렸는지 이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요. 네. 워낙 이제 중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여러 네네.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다 보니까 너 네. 어디에서 왔니처럼 네. 조선족이라는 말이 뭐 부끄러운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이런 어떤 고리를 좀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 몇 년 새 가리봉동, 대림동, 안산, 원곡동 등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을 배경으로 한 르아르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영화가. 그래서 네. 예, 그런 영화가 많았어요. 네. 조선족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범죄자, 청부살인업자, 뭐 인신매매, 조직폭력배 등으로 묘사되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보면 드라마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조선족 하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영화 청년경찰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네. 중국 동포들이 청년경찰 영화 상영을 금지하라면서 2017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작사를 상대로 해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4월에 이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법원은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측에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의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고에게는요, 위자료를 청구하지 말라, 포기하라 라는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러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이 결정은 영화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법부가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일반화하여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미디어의 행태는 제발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섬뜩하죠. 그 영화에서 네. 나오는 이 이른바 중국 독보들을 보면. 네. 근데 작년인가요?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코로나19 그 유행 초기에도 네, 이 네. 코로나 발병과 이른바 조선족 중국 동포의 거주 지역을 연결해서 네. 이 혐오적인 보도를 한 것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미디어가 낳은 편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17년에 BBC 코리아의 이 청년경찰 영화로 인해서 논란이 될 때였는데 네. 당시 BBC 코리아가 중국 동포들을 인터뷰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여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요. 중국 동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2세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다른 동포는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로 부르는데 왜 유독 중국 동포만 조선족이라고 부르는가?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 대접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당한 인권 침해 논란은 제발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비평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네. 덩달아서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주택 공시가격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공시가 산정을 놓고 일부 지자체장과 정부 간 공방도 나왔고요. 네. 이 내용 오늘 팩트체크해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6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공개하고요. 지난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 산정해서 공제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 평가 등 한 60여 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수요가 좀 떨어져서 집값을 안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 공시가로 측정되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좀 시작이 됐는데요.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에 5.23%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5.98% 등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는데 그러다 올해 갑자기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올라서 2007년, 13년 전, 14년 전 20.7% 이후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났고요. 네. 특히 집값과의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네. 강남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네. 대부분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네. 많이 오르기는 올랐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부동산 종부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까지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항의와 이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군요. 네. 일단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공시가격 상승폭이 아주 높게 나온 만큼 이의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서울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세종시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집단 항의와 이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5일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요. 현행 공시가 산정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상승 하락하거나 소형 저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 또 제주도 납세자 6분의 1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넘게 상승했고 또 이 공동주택이라고 공시한 주택 가운데는 펜션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도 있었다. 이렇게 현장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이 서초의 경우도 공동주택 4,284건 가운데 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는 사례가 3%였다. 또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10%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서초구는 90%가 됐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한 지적을 팩트체크해 볼 텐데 자 먼저 같은 아파트 한 동인데 특정 라인만 공시가가 다르다. 또 소형주택은 사실은 이제 공시가가 낮잖아요, 보통. 근데 소형주택일수록 공시가가 올랐다. 이 주장 맞습니까? 네, 일단 공소교통부에서 바로 다음날 그 사례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네. 예. 제주도에 대해서 먼저 제주도 공동주택의 51.2%는 공시가가 하락했고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52.8%가 공시가가 하락했다. 틀렸다는 얘기를 수치가. 그리고 제주도는 또 주택의 99%가 공시가 6억 원 이하라서 네. 이 경우 6억 원 이하 1주택자들은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례로 들은 그 숙박시설 공동주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제주도가 공동주택 허가를 내준 곳을 상대로 공시가를 산정했는데 이 허가받은 곳에서 숙박 영업을 한 것은 위법행위다. 이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일이지 공시가 산정 오류와는 무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99%가 6억 미만이기 때문에. 네네. 6억 이하 네. 1주택자. 네. 그러게요. 이게 뭐 공시가가 오른다고 해도 재산세 부담이 늘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공시가 는다고 꼭 세금을 더 내는 법은 아니고 이런 면세 조항이 있으니까 실제로 나타난 지표는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럼 원희룡 지사가 사례로 든 것은 사실은 1%에서도 아주 특이한 사례였던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 서초구청장이 말한 얘기인데 정부가 얘기한 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70%는 오류. 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 이 서초구에서 주장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를 넘는 사례 경우에는 이 실거래가 기준이 들쑥날쑥했다. 그래서 공시가격 산정 체계상 기준으로 삼는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초구에서 시세 반영률이 80%를 넘는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초구가 대표 사례로 예를 든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는 12억 6천만 원인데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는 15억 3천만 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공시가가 높아요. 네, 현실화율이 122.1%에 달했다는 게 서초구 주장인데, 네. 근데 이 아파트의 경우 그 기간 동안에 다 한 건만 거래가 됐는데요. 이 거래 가격이 10월 실거래가가 당시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정도 낮게 거래가 됐습니다. 특이하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좀 가족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낮춰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장이 예를 들었던 이 사례는 실거래가가 시세보다 훨씬 5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훨씬 싸게 거래된 그것도 단 한 건밖에 없는 사례라 이거는 이 시세 대비 공시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또 실거래가로 대비하니까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이 급등하고 논란이 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부동산 값이 올라서 그렇겠지만. 네, 일단 그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으시고요. 네. 일단 이 국토부는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거기 적용을 했는데 이 로드맵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원래 로드맵에 따르면은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약 90%로 올라갑니다. 시세의 90%. 네네. 거기까지 잡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올해 현실화율을 일제 2%만 적용을 했는데 이 전체 92%가 넘는 이 주택들이
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세부담은 또 줄어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부담은 네. 줄었다. 네네. 실제로 보면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이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인데요. 네. 전체의 91%인 1,308만 8천호가 됩니다. 네, 6억 원 이하가. 그리고 서울의 경우가 좀 많이 몰려 있을 텐데 서울도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 5천호가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요. 이렇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작년 대비 대세 부담액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런 주장도 폈어요. 지난해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왜 올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를 산정해 놓고 놓느냐?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토부는 지금 현재 그 이의 신청을 다 받아서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네. 일단은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 3단계 심사 체계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의 초검토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실제로 이번 이 사례 중에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가 같은 층의 같은 평형 아파트인데 이 공시가격이 다르게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뭐 그간 산출 근거나 가정 등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또 있어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쪽 나온 상황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그래서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재료를 공개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달 29일에 이런 참고재료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걸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깜깜이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 정리를 해보면 이 국토부의 2021년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많다. 이 주장은 반반이에요?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할까요? 네, 일단 취재 중에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국토부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견문 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그 기초재료가 또 추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걸 다 공개한 걸 보고 나야 정확한 판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정 보류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판정은 보류. 네. 자, 다음으로 팩트 체크해볼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황이죠. 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돼서 복역 중인데요. 이제 구속된 지 4년이 지났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기반인 우리 공화당이 당부를 통해서 핵심 지지 기반이죠. 당부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4년이나 구속시킨 유일한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4년 구속 전직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장기간 구속돼 있다 이런 주장인데 네. 이거는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네, 우선 대통령이 아닌 이제 내각제인 경우도 있죠. 네. 국가수반이요. 그래서 국가수반을 다 기준으로 살펴봤는데 이 구속기간 4년을 넘긴 전직 대통령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대만 전 총통이죠. 천수이벤 전 총통이 재임 기간 뇌물수수, 판공부 횡령, 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유기징역의 최고형이 2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네. 2010년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해서 5년 후 2015년에 건강악화등의 이유로 가석방될 때까지 5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5년. 네. 네. 그리고 이 남미 엘살바도르의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 전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분은 2016년에 국고횡령과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아들 조영진이 체포됐고요. 그리고 2018년에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현재까지 수감 중입니다. 4년째 수감 중입니다. 4년째. 네. 그리고 과테말라의 오토 페레즈 몰리나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역시 2015년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다음에 수감해서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7년째입니다. 7년째. 네. 사실 더 있는 거죠. 네, 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돼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사실 사실 불행한 역사죠. 예, 네. 불행한 역사인데 네. 전직 대통령을 4년이나 이례적으로 구속한다. 근데 다른 나라도 그 이례적인 사례가 있긴 있군요. 네. 최근 사례만 이렇고요. 좀 과거로 올라가면 좀 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므로 우리 공화당이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4년이나 구속된 전직 국가 정상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또 준비하신 내용이 있는데 기자님 저희가 시간상 네. 오늘 여기까지 네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주 평일 오전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제가 모니터링한 2주간은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뒀던 시기인 만큼 시장 후보들이나 여야 관계자들이 출연한 인터뷰가 많았는데요. 지난 3월 29일 월요일에는 이재우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슈 점검 코너에 출연을 했는데요. 당시 오세훈 후보 캠프의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결정하고 가족에게 이야기해도 좋다고 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밀려 뒤집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재호 고문이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던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선거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 문 대통령이 두 대통령에게 가족에게 이야기해도 좋다는 말까지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기는 했지만 과연 정말 두 대통령을 모두 사면하겠다는 결정은 대통령이 내렸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출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출처도 모두 익명의 관계자였습니다. 이 내용을 받아 쓴 매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이 고문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여의도에서 떠도는 말에 불과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진행자는 총 6차례나 재차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진행자가 새로운 정보를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뢰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 왜 자꾸 질문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의혹 제기는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 또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질의가 됐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다른 부분은 어떠셨습니까? 네, 선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제 질문이 필요한데 하지 않아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실 질문 대부분이 파고들어 검증하는 역할이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3월 31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진행자는 박영선 후보의 수직 정원, 21분 콤팩트 도시 등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축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쟁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후보자의 대표적인 공약인 만큼 선명한 답변을 위해 좀 더 파고드는 질문을 해줬으면 했지만 출연자가 쟁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관련 인터뷰에서 특히 파고드는 질문이 아쉬웠던 이유는 양당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가 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3월 24일 수요일에는 오세훈 후보 캠프 대변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캠프 대변인이 상대당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는데요. 다만 진행자가 그 의혹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된 사실이 무엇인지 설명하거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날 인터뷰에서 언급된 왕궁뷰, 대마도 뷰 등 전후 사정도 잘 모르겠는 네거티브 내용이 오갔는데요. 문제점은 왜, 어떤 점이 의혹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전이었다고 평가받는데 막무가내식 의혹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었던 인터뷰였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평가십니다.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